자, 이 백화점 A에 가셨는데 계산기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켓이 12만 원이에요. 총 14만 5천 원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친구가 전화를 해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옆에 다른 백화점이 있는데 야, 계산기가 15,000원이야. 자켓은 그냥 원래 그 가격이고 12만 원. 내가 사려고 했던 계산기를 무려 10,000원을 깎아주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나르샤 씨? 택시비도 안 들어요. 걸어간다면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역시 주부십니다. 자, 소영 씨 가실래요? 저도 갈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이럴 때 60% 정도가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10,000원이 어디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계산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켓을 10,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간다 그래요. 자, 두 경우 모두 14만 5천 원을 써야 되는데 13만 5천 원만 쓰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 각기 다른 제목에서 할인율이 달라요. 2만 5천 원짜리를 10,000원 깎아줘서 15,000원에 팔면 거의 30~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만 원짜리 자켓에서 10,000원 깎아준다는 건 10%도 안 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치자면 바겐 세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백화점에 가셔서 택 보시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할인율 보시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고객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택을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매기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은 50만 원이면 산다. 근데 60만 원이면 안 살 거야. 택을 보시기 전에 이렇게 가격의 가치를 매기시면 그 물건이 70만 원인데 95% 세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렇죠? 언제나 나오는 최종 정리 세일. 고별전 딱 이래가지고 90% 세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행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 관점에 따라서 돈을 달리 봐요. 이걸 리차드 탈러에게 영감을 준 연구자인 이 다니엘 카네만이 예전에 그래서 재밌는 곡선, 아주 유명한 곡선을 하나 보여주죠. 이 손실과 획득의 곡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100만 원이 생겨서 200만 원에 가면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지난번보단 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곡선이 점점 완화가 되죠.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명예회장님께 돈이 몇 조씩 되시는 분한테 제가 옆으로 쓱 가서 5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를 100장을 꼽아서 두툼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안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이 명예회장님은 무겁네. 좀 치우시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더 둔감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실은 문제가 하나 있죠. 급격하게 기울기가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의 획득보다 100만 원의 손실이 훨씬 더 그 금액이 크게 느껴지죠. 제가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2번 주는 게 나을까요? 2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2번 주는 게 낫죠. 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 주면 요만큼 좋아하죠.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100만 원 주면 다시 또 극한 만큼 좋아하죠. 200만 원 한 번에 주면 그 높이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게 제목이 여러 개라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 그러면 한 번에 주지 않고 100만 원을 2번 나눠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1원을 200만 번 주면 어때? 짜증나죠? 아니, 돈 갚을 때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10만 원 빌려줬는데 5,000원씩 20번 갚는 친구들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부킹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킹 프라이스는 뭡니까? 내 마음의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받았다고 치는 최저 금액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삼촌이 세뱃돈을 줬는데 500원 줘요. 그럼 우리 받았다고 안 쳐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적게 받으면 사람들이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킹 프라이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줘야 되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국가별로 차이가 벌어지죠. 자, 우리나라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급여 받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월급제죠. 그런데 꽤 많은 유럽 국가들은요, 주급제예요. 지금 급여 생활하고 계시는, 봉급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서 나눠줘요. 짜증나죠? 받은 것 같지도 않죠? 제목의 개수가 한계라는 거죠, 월급은.
근데 4번으로 나눠서 받아도 괜찮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제목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의 제목이. 그래서요.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저희가 보기엔 작은 걸로도 많이 행복해요. 왜? 주급받아서 그때 뭐하고 주급받아서 뭐하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기분 좋아지잖아요. 부킹 프라이스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것들의 리스트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관성이 있죠. 위시 리스트 아시죠? 위시 리스트를 받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시 리스트가 다 이거예요. 빌딩, 건물주. 네. 그렇죠? 사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를 위시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킹 프라이스가 작겠죠. 내가 1,000원짜리 뭘 먹어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5,000원 정도 되는 음식을 뭐 하나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0원, 5,000원 받을 때마다 그래도 장부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과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위시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1등, 근면성실도 1등.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예. 근데 IQ 1등, 부지런하면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성비란 말 많이 하죠. 정말 저렴한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 무슨 얘기냐?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아니 근데 뭐 잠깐만요.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겼다면 물건 사고 후회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최소한 10가지의 물건을 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 가격을 주고 샀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가치의 발견을 하기 위한 간접적 단서들을 사용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백이 있는데요. 같은 백이에요. 완전히 같은 백인데.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왔잖아. 야, 이거 앞에 있는 마트 혹은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잖아. 왠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저 백이 더 내가 중고품이라도 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옛날에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이 물 건너 왔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멀리서 어렵게 왔냐예요. 그게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이에요.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 진짜 효용 말고 거래 효용, 얼마나 거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왔느냐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 효용을 철저히 짓밟는 정반대의 거꾸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귀야, 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가까워서요. 나 그럼 가까운 데서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왠지 떨어뜨릴 때 속상해요. 네. 제가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대 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딱 하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오면요. 내년에 다시 보자. 가까워서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 효용을 뭡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른 방송사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너스, 경품 당첨된 걸 줍니다. 이 10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서 직원이 바로 거기서 찾아서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죠. 그런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요게 지금 상품권이, 백화점 보너스 상품권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출발해서 갖고 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와서 게다가 기다려서 그분한테 전달하죠.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요. 그날 거기서 다 쓰고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충동구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가요. 그런데 어렵게 온 돈,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 왜 쉽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거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오노. 오노가 생각납니다. 김동성 선수보다도 오노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동성 선수를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요, do a 브래드버리, 예기치 못한 행운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까지 됐어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예선 통과도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선수였죠. 예선에서요, 4등인가 5등인가 거의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선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김동성 선수, 중국의 리자준, 정말 최고 선수들이죠. 꼴찌로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이젠 준결승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선수는 들어갑니다. 결승 가요.
마찬가지로 꼴찌. 이번에는 그냥 꼴찌도 압도적 꼴찌. 그나마 좀 추격이 되는 꼴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미국의 오너 우리의 안현수 선수 3명이 동시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붙어갔다면 자기도 넘어졌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 선수는 하면서 들어가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자,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오히려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거 실력으로 딴 금메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이 물어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호주인들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줬을까요?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지난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선수였거든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상으로 출전권을 따고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불운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행운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온 행운이고 멀리서부터 온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넘는 불운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인 걸 나는 알지만 그걸 우연한 결과, 행운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운했는가. 이 불운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효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